독점 자본과 독점 자본주의가 같은 것이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독점 자본, 삼성, 현대 있죠.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독점 자본주의냐? 그러면 독점 자본주의라는 거는 독점 자본이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한국 사회에서 삼성이나 현대가 정치 경제적으로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삼성, 현대의 한국의 독점 자본은 정치 권력에 종속돼 있죠. 대통령 바뀔 때마다 재벌들 깜빵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벌이 커온 과정이 국내 정치나 대외적으로 종속된 상태에서 커왔기 때문에 독점 자본은 존재하지만 한국 사회를 독점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독점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이죠.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의 이 결합이고, 또 국가는 바로 이 독점 자본의 위원회가 되는 거죠. 독점 자본의 위원회가 이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정치 권력이 이 독점 자본을 오히려 더 상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과거보다는 덜하지만. 그래서 저는 독점 자본은 존재하지만 독점 자본주의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우리 김정호 동지가 말한 것처럼 독점 자본과 제국주의를 구분을 해서 제국주의보다는 독점 자본주의가 더 넓은 의미다. 그래서 제국주의는 독점 자본주의지만 독점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독점 자본주의 중에서도 독점 자본주의라도 종속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건 의미 있는 얘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제국주의를 아류제국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1등, 2등, 3등 있고, 심지어 제국주의가 딴 나라의 미국, 예를 들어서 한국이 아류제국주의다. 한국이 미국의 정치 경제적으로, 특히 이제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면 이게 제국주의 돼서 아류제국주의라는, 종속적 제국주의라는 이러한 모순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김정호 동지는 이거를 구분해서 독점 자본주의라도 종속적이다. 그래서 한국은 독점 자본주의고 제국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그 말이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독점 자본과 독점 자본주의는 다르다. 독점 자본주의는 산업과 금융의 결합이고 정치 권력에 대해서 독점 자본이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이 과연 그런 사회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인데, 그냥 저는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겠어요. 국가 자본주의. 자, 이 국가 자본주의라는 것이 하나의 그 사회 구성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사회의 성격이냐, 속성이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국가 자본주의는 중국 헌법에 스스로 중국을 국가 자본주의라고 초기했어요. 그래서 생산력이 낮을 때 국가가 마치 자본가처럼 생산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소련의 내프 신경제정책 그랬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북이나 인민민주주의 경제 단계에서는 국가가 자본가처럼 생산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 경제의 운영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가 자본가처럼 하는 이러한 경제의 운영 방식은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단계에 나타나지만 서구나 한국에서 보면은 한국에서는 개발 독재가 있죠. 박정희의 개발 독재, 국가가 역시 마찬가지로 폭력적으로 경제를 확장시킵니다. 근데 서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케인즈주의가 있는 거죠. 재정 정책을 중시를 하는 거예요. 복지 정책이죠. 그래서 2차 대전 직후에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가 경제가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경제를 리드해가는 이러한 케인즈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 이러한 것도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에 보게 되면은 개발 독재 한국에 사라졌죠. 그러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게 박정희 전두환 때는 국가 독점에서 국가가 나섰다가 지금 현재 보면은 한국 경제를
국가가 삼성, 현대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국가 자본주의라는 거는 하나의 사회 구성체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이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성격, 경영 방식이라는 거죠. 이거를 속성을 개념과 혼동을 해서 속성과 개념을 혼동해서 국가 자본주의적 방식을 쓰는 체제를 국가 자본주의다. 소련도 국가 자본주의다. 북한도 국가 자본주의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서구에 대해서도 박정희식의 이거를 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그 케인즈적인 방식을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이런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그것들은 하나의 경제의 운영 방식, 사회의 성격, 속성이지 그 사회를 개념 짓는 사회 구성체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우리가 논의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쭉 해볼게요. 제 나름대로. 이건 세계 체제와 관련된 건데요. 한 나라가 세계와 단절된 고립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립 경제를 유지하면은 자원의 최적 분배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저발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립 경제. 저발전이 되면은 결국은 취약성이 되면서 식민지나 반식민지가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세계와 단절된 고립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이 그 세국 정책에 대한 이런 부작용을 많이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그럼 고립 경제를 지향하는가? 당연히 고립 경제를 지향하지 않죠. 다만 너무 그 종속적인 건 아니겠죠. 어쨌든 고립 경제는 그러면 사회주의가 그 과거에 사회주의 블록 경제를 했는데 이거의 실패는 사회주의 자체의 실패인지 소련의 실패인지 이것이 왜 실패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소련이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의 그 부등가 교환 자원의 최적 배분이 아니죠. 석유를 그 싼 값에 주고 쿠바의 사탕수수를 비싸게 받아옵니다. 심지어 쿠바가 소련의 석유를 팔아가지고 재정을 운영하면서 이와 같이 자원의 최적 부분에 실패했기 때문에 소련이 그런 식의 부등가 교환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블록 경제, 자원의 최적 분배를 실패한 부분이 있지 않냐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원의 최적 분배라는 거는 국제분업을 하는 거고 이 국제분업을 통해서 자원의 최적 분배가 상호 이익이 되는 거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국제분업을 수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국제분업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중국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북과 쿠바도 뭐 자립 경제를 주장하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된다면 어느 정도 국제 분업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 보고요. 그런데 중국처럼 대외적으로 국제 분업 체제를 수용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중국 공산당에 의하면 중국은 향후 개방 이후에 초급 공산주의 사회로서 약 100년 동안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게 최대의 목표이고 라고 하는데 과연 정치와 경제 정치는 사회주의 일당 지배체제이면서 경제는 자유경쟁 시스템을 하는 것. 이러한 국내와 국외가 부조화되는 중국 모델이 과연 지속할 것이냐. 경제적인 자유가 정치적 자유를 가져오는 것을 언제까지 중국 집권 세력이 막을 수 있을 것이냐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우리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블록으로 냉전 시기처럼 가능한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사회주의는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와 국제분업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데 양적 차이는 있지만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만의 블록으로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자원의 최적 배분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이 국제분업이라는 것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국제분업을 피할 수밖에 없다면 즉 사회주의 국가가 국제적으로 자본주의 국가, 심지어 제국주의 국가와 국제분업을 피할 수 없다면 결국은 그 세계혁명이라는 것, 뭐 연속혁명이죠. 이러한 혁명들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트로츠키가 말했죠. 한 나라의 혁명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혁명이 붕괴되기 때문에 이 세계혁명이 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연속혁명론이 옳다면 일국 차원의 혁명이 소용없으니까 어차피 소련 망했으니까 일국 차원의 혁명이니까 그런 세계 차원의 혁명 전까지 일국 혁명을 도모할 수 없다는
국제적 차원의 대개주의가 아닌가. 세계혁명 없이 일국혁명 없다. 그건 아니죠. 뭐 트로츠키나 레닌이 했던 그런 뜻이 아니라 세계혁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나라의 혁명이 다른 그 옆 나라라 다른 나라로 연쇄적으로 파급돼서 결과적으로 그 세계혁명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 세계혁명이 된까지는 그 일국혁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건 항상 혁명은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일국에서 혁명이 다른 나라로 연쇄적으로 파급된 사례가 있나? 물론 이제 러시아 혁명은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 혁명은 러시아 사회주의 종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폭력적인 방식이었었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더라도 민족혁명이라든가 민주주의 혁명은 중남미라든가 그래서 나폴레옹 체제가 붕괴됐을 때 중남미에서 민족 해방 운동이 파급이 됐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리하면 세계적인 혁명이 완수돼야지만 사회주의 혁명이 완료되는 건 맞지만 그 전이라도 일국에서의 혁명이라는 건 의미가 있고 그 혁명이 일국에서 혁명이 다시 붕괴되더라도 끊임없이 혁명을 시도해야 될 그런 면에서 볼 때 소련의 그 붕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혁명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 네, 이상입니다.